간신히 배를 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이 땀 범벅이 된 것을 보고는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이미 짙어진 어둠을 헤치고 유진의 집 앞에 다다랐다. 그런데 유진의 집 앞에는 상혁이 서 있었다. 상혁은 유진에게 다가서며 교실에서 챙겨온 유진의 가방을 내밀었다. 유진은 상혁에게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상혁이 먼저 말을 가로챘기 때문이었다. 별일 없어서 다행이야. 무슨 일 생긴 줄 알았거든. 준상이 너와 같이 나간 줄 알았으면 네 것도 챙겨왔을 텐데. 준상과 상혁의 눈빛이 저녁의 어둠 속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다. 곧 끊어져 버릴 끈처럼.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면서 차에서 누군가가 내렸다.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였다. 준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상혁이도 와 있었구나. 그래, 유진이는 아버지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김진우의 말에 유진은 화들짝 놀랐다. 바로 그날이 아버지의 기일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뛰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가며 내일 보자는 인사를 했다. 유진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준상은 김진우와 상혁을 외면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김진우는 그런 준상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상혁에게 물었다. 너희 반 친구니?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 김진우는 유진의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준상이 사라진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희진이는 안방에서 혼자 앉아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다. 근데 언니, 이 아줌마 누군데 우리 아빠 팔짱을 끼고 있어? 자신의 어깨 너머로 앨범을 보는 유진에게 희진이 심각하게 물었다. 강미희의 얼굴이었다. 아빠 애인이야. 유진이 놀리듯 대답하자 희진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혁이네 아저씨랑 다 같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대. 됐지? 자, 밥 먹으러 가자. 희진이 내려놓은 앨범 속 사진에는 김진우와 강미희, 그 옆에 한 명의 남자 유진의 아버지 정현수가 있었다. 사진 속 강미희는 정현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꿈을 꾼 후에 왜 그랬는지는 유진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상혁에게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유진은 단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었다. 비바체에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상혁은 무표정했다.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 배신당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채린과 민영은 자신들이 파리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상혁은 유진과의 결혼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상혁의 마음속은 천길만길 찢어질 듯 아팠으며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과 헤어져 유진과 단 둘이 있는 시간에도 수시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혁. 두렵고도 무서운 그 느낌. 도대체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상혁은 그 느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처음엔 유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상혁은 괴로웠다.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이 덜 초라할 것 같았다. 그러나 상혁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유진이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상혁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유진의 마음 때문이었다. 민영을 보면서 준상의 기억 속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는 유진의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상혁은 참을 수 없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상혁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날카롭게 내던져야 했다. 하고 나면 곧바로 후회할 말을. 유진이 너 그 일 그만둬. 유진에게 있어 일은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이 버티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그런 삶을 상혁이 놓으라고 말한다. 상혁은 차를 거칠게 몰아 강가에 세웠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까. 상혁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상혁아, 이젠 나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못하겠어. 미안해서 더 못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나 너한테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거 말하기 싫었나 봐. 준상이 생각했거든. 그 사람 보는 게 슬프고 속상했어. 그치만 좋았어. 정말로 다른 사람인데 가슴 아프고 속상하지만 좋았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 웃고 말하고 살아있는 것 같잖아. 눈물이 글썽해진 유진의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라보는 상혁의 마음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다. 가슴이 시려왔다. 유진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준상이 세상을 떠난 후 유진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사는 준상 때문에 힘겨워하는 유진의 모습에 상혁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과는 달리 상혁은 늘 흔들렸다. 마음 먹은 대로 되어주질 않았다. 그저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출렁이는 물결처럼 상혁은 늘 그랬다. 유진을 한 번 바라보면 슬펐다. 두 번 바라보면 눈물이 났다. 준상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에서, 그리고 유진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상혁 자신의 모습에서. 준상이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상혁의 뒤에도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허공에 손을 뻗어 고개를 하고 있었다. 상혁은 그 모든 아이러니에 씁쓸한 한숨을 뿜어냈다. 유진아, 생각해보니 내가 너였더라도 말하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더군다나 나한테는 그런 말하기 더 힘들었을 거야. 상혁의 말에 유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울음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젠 말을 때도 되었으련만. 상혁은 좀처럼 아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진의 슬픔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였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 사람 얼굴만 똑같지 준상이 아니야. 그러니 같이 일하면서 너 스스로 확인을 해. 그만둘 이유가 없어. 아까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상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유진을 기다려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켰으며 최면을 걸듯 유진에게도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체리는 걱정스럽다는 듯 유진이 근무하는 곳을 찾아와 너스레를 떨었다. 민영의 입단속을 시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리고 체리는 상혁이 유진과 민영이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히 말렸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을 유진을 통해 확인하고 말았다. 그 사람 얼굴만 똑같지 준상이 아니잖아. 체리는 유진에게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거칠게 차를 몰던 체린이 급하게 차를 세웠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유진이 민영과 붙어 다니며 일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체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매장으로 들어선 진숙이 화려하고 세련된 매장 내부를 신기한 듯 둘러보고 있었다. 체리는 계단을 내려오며
친근하게 진숙을 맞이했다. 체리는 차를 마시는 동안 진숙에게 보란듯이 점원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했다.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가는 점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진숙은 체린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놓치지 않고 진숙을 살피던 체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해본 일이 무엇이냐고. 진숙은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했었다. 백화점 일도 해봤고 코디 학원도 다녔고 요리 학원도 다녀보고 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체린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된 진숙은 체린의 입가에 엷게 비친 웃음을 잃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에만 흥분하고 있었다. 드디어 진숙은 백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체린은 진숙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체린의 부티크를 나온 진숙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숙이 상혁과 용국을 앞에 두고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진숙이 오랜 실직 생활을 접고 취직한 기념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술만 먹으면 이내 맥을 못 추고 변신 로봇이 되는 진숙이었지만 누구 하나 계속 술을 따라 마시는 진숙을 말리지 않았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이 너 그 일 당장 때려치워. 상혁이한테 그러는 게 아니지. 상혁으로부터 유진이 일하게 된 스키장 총 책임자가 체린의 애인이란 소리를 듣고 말없이 술을 마시던 진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네가 그러고도 상혁이 친구니? 그 남자가 누구니? 너 그 남자 보면서 일할 수 있어? 진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상혁과 유진을 바라보다 술잔에 남아있는 술을 입속으로 털어넣었다. 유진이도 이해 안 되고 그 일을 허락한 상혁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더 이상 진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진 용국은 진숙이를 밖으로 부축해 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두 사람을 태운 택시가 사라질 즈음 상혁은 유진과 함께 밤늦은 길을 걷고 있었다. 꽃담길이 보이자 상혁이 풀쩍 뛰어 올라서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예전에 유진이처럼. 그런 유진을 볼 때마다 상혁은 늘 궁금했었다. 어떤 느낌인지. 걸어보니 위태위태하지만 스릴 있고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듯했다. 유진아, 나 어렸을 때 이런 데 올라오는 널 보면 손잡아주고 싶었어. 혼자 위태위태 걷는 것보다는 내 손을 잡고 걷는 게 낫잖아. 내 손이 필요하면 꼭 잡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어쩌면 내가 먼저 너한테 손을 내밀지도 모르지만 그럼 너 잡아줘야 한다. 유진은 파티복이 진열된 부티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이민영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잘 어울릴 거라는 민영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냥 부티크 앞을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옷장 문을 열어놓은 채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상혁이었다. 세운그룹 창립 파티가 세운 호텔에서 열리는 거란 상혁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상혁도 마침 거기에서 게스트와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쁘게 하고 와. 상혁이 전화를 끊고 무슨 말이냐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다시 옷장으로 다가간 유진이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입고 갈 마땅한 것이 없었다. 그때 진숙이 예쁜 원피스를 들고 서 있었다. 유진이 놀란 눈으로 진숙을 바라보자 진숙은 유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신시켜 놓았다. 어색한 유진이 주저하자 진숙은 감탄하며 유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가 낡은 유진의 구두를 대신해 자신의 구두까지 빌려주며 완벽하게 변신을 시켜 놓았다.
진숙은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며 우물쭈물하는 유진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다. 유진이 파티장에서 예쁘게 보이기를 원했던 진숙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며칠 전 술을 마시고 유진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마음에 걸려 속상해 있던 진숙은 유진이 세운그룹 창립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진에게 예쁜 원피스를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체린의 부티크로 출근한 진숙은 자신의 월급으로 옷값을 계산하고 부티크의 옷들 중에서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다. 언제 나타났는지 체린이 옷이 든 봉투를 진숙에게 툭 던졌다. 유진이 자신과 사이즈가 비슷할 거라며. 진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민영이 체린에게 사주었던 원피스였다. 진숙이 그 사실을 알 까닭이 없었다. 그 원피스가 체린이 선물 받은 원피스와 똑같다는 사실은 체린과 민영만이 아는 사실이었다. 네가 샀다고 하고 줘. 그러면 유진이도 입을 거야. 너도 알지만 유진이 민영 씨랑 일하는데 내 친구가 에티켓 없는 애로 보여서 좋을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진숙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숙은 체린의 마음 씀씀이에 좀 놀라면서 그 옷을 유진이에게 입혀볼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진은 세운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에다 신발까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런데다 뒤꿈치가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다. 유진은 화장실을 찾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한심하다는 듯 투덜거렸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탈라지, 탈라. 립스틱이 진해 보였는지 휴지로 립스틱을 닦고는 휴지를 말아 뒤꿈치에 넣었다. 유진이 파티장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체린과 함께 파티장 한쪽에 서 있던 민영은 유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랐다. 유진이 체린과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것이었다. 체린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민영의 부축을 받았다. 괜찮아? 괜찮아, 민영 씨. 나 코트 입고 올게. 민영 씨한테 부끄럽네. 유진이 보면 모른 척 해줘. 내가 안 입고 온 줄 알았나 봐. 체린이 코트를 입기에 자리를 뜨자 민영은 유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체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유진이 상혁에게 자신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숨긴 사실, 그리고 체린을 따라하는 유진의 습관들, 심지어는 체린이 좋아했던 사람조차 따라서 좋아했다는 말들, 거기다가 자신이 체린에게 사주었던 원피스가 예쁘지 않다고 말해놓고 자신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민영은 설마 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진은 다른 협력업체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민영이 벽에 기대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옷이 잘 어울리네요. 근데 많이 본 옷이에요. 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오며 말을 했다. 유진아, 너무 이쁘다. 잘 어울려. 코트를 걸치고 다가오던 체린이 유진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영 씨, 난 그만 가봐야겠어. 늦을 것 같아. 체린이 시계를 가리키자 민영은 체린의 팔을 잡고 파티장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유진은 갑자기 달라진 민영의 싸늘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진은 발 뒤꿈치가 아파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파티장을 빠져나온 유진은 호텔의 한 구석으로 가서는 신발을 벗어들고 서 있었다.
민영은 채린과 함께 호텔 밖에 서 있었다. 좀 우습네. 유진이한테는 상혁이가 있는데. 그리고 민영씨, 유진이가 혹시 누구 닮았다고 말할지 몰라. 자기 첫사랑하고. 그 얘기 듣고 넘어가지 않은 남자가 없었어. 민영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채린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민영은 허탈감마저 들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었는데. 민영이 다시 호텔 로비를 거슬러 파티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저 앞에서 유진이 절룩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걸음을 멈춘 민영이 유진을 바라보자 유진은 들고 있던 구두를 바닥에 놓으며 재빨리 신었다. 구두 유진 씨 거 아니에요? 네, 친구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유진 씨 건 뭐가 있나요? 민영이 비웃듯 말을 던졌다. 유진은 다른 때와는 달라진 민영의 모습이 낯설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그러는 걸까? 정유진 씨는 볼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끝이 뭔지 기대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민영이 자신에게 그러는 이유를. 유진이 입고 있는 옷이 채린이 준 옷이라는 말만 들었어도 유진은 민영이 왜 그러는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숙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채린이 제 돈 들여 유진에게 선물한 옷인데 거기다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란 부탁까지 받았는데. 유진아! 민영의 뒤에서 상혁이 유진을 불렀다.